누군가 의자를 당긴다. 소리가 난다. 나무 의자 다리가 무대 바닥을 긁는 그 짧은 소리. 별거 아닌 소리다. 하루에도 수백 번 어디선가 나는 소리.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녀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마지막 평범한 동작. 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 오전 10시가 되기 전. 홀 안은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았다. 8월의 서울이 그렇다. 건물 안으로 들어와도 여름은 따라온다. 관복 차림의 관계자들이 땀을 닦으면서 프로그램 순서를 확인하고 있었고, 마이크 앞에는 기술진이 붙어서 음향 체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다. 무대 위는 광복절 기념식 특유의 딱딱한 질서가 있었다. 태극기, 꽃, 연단,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의자들. 유경수가 그 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치마를 가지런히 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리고 한 번, 딱 한 번, 청중석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왜 그쪽을 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를 찾은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홀을 둘러본 건지. 아마 그녀 자신도 특별히 의식한 행동은 아니었을 거다. 그냥 봤다. 그게 다였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다. 청중석은 이미 상당수 채워져 있었다. 광복절 기념식에 초대받는다는 건 그 시절에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정부 관계자, 사회 각계 인사, 외교단, 그리고 일반 초대 시민들까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서 프로그램 순서지를 들여다보거나 옆 사람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평범한 기념식 풍경이었다. 아무도 이게 마지막 광복절 기념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2층에도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22살이었다. 이름은 문세광. 근데 그 이야기는 잠깐 뒤에 하자. 순서가 있다. 먼저 무대 위 그 여자를 좀 더 제대로 봐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유경수라고 부르는 사람을 실제로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건 이미지거든. 영정사진 속 얼굴, 교과서 한 줄. 그런데 그 이미지 뒤에 실제 사람이 있었다. 충청도 옥천 출신의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들어간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안에서 계속 자기 방식을 찾으려 했던 사람이. 충북 옥천. 금강이 흐르고 산이 겹치는 그 동네에서 1925년에 태어났다. 아버지 육종과는 그 지역에서 재산과 명망을 가진 집안 사람이었다. 일제강점기를 통과하면서도 가세를 유지했다는 건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했다는 얘기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랬듯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삶이었다. 어쨌든 유경수는 가난하게 크지 않았다.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배웠다. 당시 여성으로서 받은 교육 수준은 평균보다 높았다. 성격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묘사를 여러 회고록에서 종합해보면 조용하지만 단호하다는 표현이 반복된다. 나서지 않지만 할 말은 했다. 화를 크게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했다. 그게 나중에 청와대에서 그녀가 취한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박정희를 처음 만난 건 1950년대다. 정확한 날짜나 경위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디테일이 조금씩 어긋난다. 그러니까 어느 봄날 벚꽃 아래서 운명처럼 같은 버전은 걸러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중매 형식의 소개였다. 박정희 쪽에 인맥이 있는 누군가가 다리를 놓았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유경수 집안이 처음부터 찬성한 건 아니었다. 아니, 실제로는 꽤 반대가 있었다는 쪽이 맞다. 박정희는 그 시점에 이혼 경력이 있었다. 첫 번째 부인 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박재옥이 있었다. 이혼한 남자, 딸린 자식 있는 남자. 1950년대 한국에서 그건 흥결이었다. 육정관 입장에서 자기 딸을 그런 남자에게 보내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유경수가 결혼을 선택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한다. 그 시대 여자가 집안의 반대를 뚫고 결혼 상대를 직접 선택한다는 건, 특히 그 상대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건이 나쁜 남자일 때, 보통 의지로는 안 된다. 그녀가 박정희의 뭘 받는지는 알 수 없다. 기록이 없다. 하지만 그 선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 첫 번째 힌트를 준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혼 후의 삶은 솔직히 고단했다. 군인의 아내.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군인 아내. 자주 이사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항상 아는 건 아니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도 않았다. 박정희는 그 시절에 군 내부의 복잡한 정치 속에서 자기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건 가정 바깥의 일이었다. 집안에서 그가 어떤 남편이었는지는 자상한 아버지 상이나 낭만적인 남편 상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다. 5.16이 터진 건 1961년 5월 16일이다. 새벽에 탱크가 움직였고 방송이 끊겼다. 다시 켜졌고 한 나라의 구조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유경수는 그 아침에 남편이 그걸 일으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 그 순간 그녀가 어떤 표정을 했는지 기록이 없다. 남아있지 않다.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기까지의 전환 과정, 그 시간 동안 그녀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적응했는지도 그녀 자신이 자세히 남긴 게 없어서 재구성이 어렵다. 다만 확실한 건 청와대에 들어간 뒤 그녀가 선택한 역할의 방식이다. 그녀는 국정회의에 끼지 않았다. 박정희가 그 선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녀도 그걸 넘으려 하지 않았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그 선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 민원을 직접 받았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청와대 담장 밖의 온도를 읽으려 했다. 그게 나중에 국민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나온 인식이었다. 그러면 박정희와의 관계는 어땠나? 이게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방 안에 없었으니까. 두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외부에서 완전히 알 수 없다. 자녀별의 회고,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증언, 측근들이 남긴 글들을 종합해보면 단편적인 그림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단편이다. 퍼즐의 일부일 뿐이다. 박정희는 감정을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건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고마움, 미안함, 애정.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그에게 구조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다. 그렇다고 감정이 없었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감정이 있는데 꺼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과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은 외부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다. 유경수가 그런 남자 곁에서 20년 가까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질문이다. 역사적 사건보다, 암살보다, 정치보다 먼저 있어야 할 질문. 그 여자의 삶이 어떤 온도였는가? 청와대 안의 일상을 아는 사람들이 전하는 묘사에는 공통된 단어가 있다. 조심스럽다. 청와대는 집이 아니다. 집처럼 생겼고 집처럼 밥을 먹고 자지만 집이 아니다. 항상 누군가 있다. 항상 뭔가가 돌아가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경호원이 따라다닌다. 손님이 오면 그게 사적인 방문인지 공적인 방문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 공간에서 그냥 엄마로, 그냥 아내로 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청와대 밖에서 살아본 사람은 실감하기 힘들다. 박근혜, 박지만, 박근령. 세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자랐다. 나중에 박근혜가 남긴 회고들에는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요약하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만드는 공적인 무게감과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 일상 사이 어딘가에서 그 둘을 연결하거나 완충하는 역할을 그녀가 맡고 있었다. 의식적으로 그 역할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됐는지는 아마 둘 다였을 거다. 그 마지막 아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1974년 8월 15일 아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게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유경수가 행사 준비를 하면서 한 말, 아이들에게 한 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억의 형태로 조금씩 전해지기는 했지만 어디까지가 실제 기억이고 어디서부터가 사후에 의미를 부여한 재구성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사람은 누군가를 잃고 나면 그 사람의 마지막 말들에 의미를 집어넣는 경향이 있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분명한 건 그녀가 그날 아침 광복절 기념식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고 국립극장으로 이동했고 무대 위에 앉았다는 것이다. 특별한 예감 같은 건 없었을 것이다.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을 거다. 그녀는 그냥 갔다. 1년에 몇 번씩 있는 국가인사 중 하나에. 그리고 이제 2층 이야기를 해야 한다. 문세광이 오사카에서 자란 건 제1교포 2세로서 그 시대의 전형적인 조건 안에서였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교육받았지만 일본인이 아닌 상태로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산 적은 없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정체성. 제1교포 2세들이 공유하는 그 특수한 위치가 만드는 심리적 압력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일본 사회에서 이방인이고 한국에 가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느낌. 이게 모든 제1교포 2세가 과격한 선택을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문세광이 어떤 경로를 통해 1974년 8월에 그 결정에 도달했는지를 그가 어떤 조직과 실제로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는지는 수사 결과와 이후 연구들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도 완전히 정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조총련과의 관계, 배우지령의 존재 여부. 이건 당시 한일 관계를 뒤흔든 외교적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수사 발표가 정치적 맥락과 완전히 분리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다고 단정하기보다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게 맞다. 확인되는 사실들은 이렇다. 그가 사용한 권총은 일본 경찰 관용 총기였다. 오사카 근교의 파출소에서 도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직접 훔쳤는지 누군가를 통해 입수했는지 수사 기록에는 그가 직접 파출소에서 훔쳤다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 그 총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입국 과정에서 총기가 발각되지 않았다. 당시 한일 간 입국 절차의 구체적인 허점이 어디였는지는 수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그 세부를 지금 다 따라가는 건 이 이야기의 범위를 벗어난다. 어쨌든 그는 들어왔다. 서울에 도착한 뒤 그가 어디서 며칠을 보냈는지, 행사 당일까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것도 수사 기록에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가 국립극장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다. 초대 형식의 입장권이 있었다. 광복절 행사 참석자 자격으로 들어갔다. 그 입장권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에서 확인이 됐지만 어떤 경로였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는
정상적인 입장 절차를 밟아서 들어갔다. 금속 탐지 검색이 그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게 나중에 엄청난 논란이 된 부분이다. 당시 VIP 행사의 경호 수준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허술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호가 없었던 게 아니다. 경호원들이 있었고 절차가 있었고 그 절차를 통과해서 그가 들어간 것이다. 무기를 소지한 채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수사 결과에 경호 측의 구체적인 실수들이 기술돼 있는데 읽다 보면 한 가지 실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여러 시스템의 실패라는 표현이 맞다.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기보다 구조 전체의 구멍이었다. 그가 2층에 앉았다. 중앙 쪽 좌석, 무대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 연단이 보이는 위치. 그 위치를 고른 게 미리 계획된 것인지 도착해서 고른 것인지는 미리 파악하고 온 것으로 수사 결과는 정리하고 있다. 아래 무대에서는 행사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연단 옆, 무대 위의 의자에 유경수가 앉아 있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청중석을 한 번 봤다가 다시 시선을 앞으로 돌린 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극장 아니니까. 총으로는 충분한 거리였다. 오전 10시, 광복절 기념식이 시작됐다. 애국가가 흘렀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박정희가 연단 앞에 섰다. 홀 안에 수백 명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2층의 문세검도. 행사는 의례적인 순서대로 흘러갔다. 기념사가 시작됐다. 박정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홀 안에 울렸다. 그 소리가 천장에 닿고 벽에 닿고 사람들의 귀에 닿는 동안 2층에서 누군가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총소리가 났다. 한 번. 그 다음 또 한 번. 극장 안에서 총소리란 건 영화에서 들을 때와 실제로 들을 때가 다르다. 밀폐된 공간에서 나는 총소리는 귀를 때린다. 물리적으로. 소리가 아니라 충격으로 온다. 그 순간 홀 안에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다. 폭죽인가? 뭔가 터진 건가? 뇌가 소리를 설명하려고 0.5초 동안 더 익숙한 것들을 먼저 찾는다. 그 0.5초 사이에 이미 두 발이 나갔다. 박정희는 연단 뒤로 몸을 숙였다. 경호원들이 움직였다. 호란이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다. 비명이 나왔다. 누군가 의자를 넘어뜨렸다. 그 모든 게 몇 초 안에 동시에 일어났다. 무대 위에서 유경수가 쓰러졌다. 정확히 무슨 순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재구성하는 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각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한다. 어떤 사람은 총소리를 먼저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 장면을 먼저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닥에 엎드린 것만 기억한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인간이 공포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확인되는 건 이것이다. 첫 번째 총탄은 박정희를 향해 발사됐다. 빗나갔다. 연단 주변 어딘가에 박혔다. 두 번째 발사도 박정희를 향했다. 이 역시 박정희에게 닿지 않았다. 그 사이 문세광은 계단을 달려 내려오거나 이동하면서 계속 발사를 시도했고 이 부분의 동선 재구성은 증언마다 조금씩 어긋난다. 어쨌든 홀 안에서 경호원과 문세광 사이의 교전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발사된 총탄 중 하나가 무대 위로 날아갔다. 유경수의 머리에 맞았다. 이걸 그냥 피격됐다는 한 줄로 쓰고 지나갈 수가 없다. 왜냐면 그 순간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그날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그가 평생 말하지 못한 게 뭔지. 그걸 알려면 그 순간의 무게를 실제로 느껴야 한다. 무대 위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앞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가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본인이 맞은 줄도 몰랐을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그게 무슨 일인지 인식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즉시 잃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 자리에서 그녀의 몸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박정희가 연단 뒤에서 일어섰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잠깐, 이게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박정희가 연단 뒤에서 일어나 기념사를 계속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그는 혼란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마이크 앞에 다시 섰고 행사를 어떻게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그게 용기였냐? 쇼크 상태에서의 자동 반응이었냐? 아니면 국가 수반으로서의 통제 본능이었냐? 이건 해석의 문제다. 아마 셋이 동시에 뒤섞인 상태였을 거다. 그리고 그는 기념사를 마쳤다. 이게 비정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비정하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그 상황에서 그 남자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지를. 아내가 쓰러졌다. 총격이 있었다. 자신은 표적이었다. 홀 안에 수백 명이 있다. 경호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카메라가 있다. 방송이 나가고 있다. 자신이 지금 무너지면, 국가수반이 공개석상에서 총격을 받고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섰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른 선택이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거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동안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가, 이 이야기가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이다. 유경수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날은 살아있었다. 수술이 이어졌다. 뇌에 총탄이 박힌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확률은 높지 않았다.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그날 밤을 넘겼다. 그리고 8월 15일 저녁, 박정희가 병원으로 갔다. 어떤 표정이었는지, 이동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병원 복도를 걸어가면서 뭘 봤는지, 이게 다 기록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 시간은 공식적인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경호 기록, 이동 시간, 도착 기록,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 복도를 걸으면서 느낀 것은 어디에도 없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그가 멈췄을 것이다. 들어갔을 것이다. 봤을 것이다. 그게 전부다. 나머지는 우리가 채울 수 없다. 다음 날 오전, 상황이 악화됐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총격이 있은 지 정확히 7시간 후인 것은 아니고, 기록에 따르면 오후 7시 50분경에 유경수의 뇌사 상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그날 저녁 늦게 사망이 선고됐다. 이 시간에 대한 기록이 초처마다 약간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서 정확한 시각을 단정하기보다는 그날 저녁이라는 것만 분명히 하겠다. 유경수는 그날 이 숫자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를 1974년에도 달랐다. 그냥 젊었다. 이제 막 50이 되기 전이었다. 새 아이의 어머니였고 2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였고 아직 더 살 날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진짜로. 아내가 죽은 뒤에 박정희를 이해하려면 아내가 살아있을 때 박정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건 순서가 있는 이야기다.
박정희라는 인물을 역사 교과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건 쉽다. 군인 출신, 쿠데타, 경제개발, 유신, 독재, 인권침해, 그리고 암살. 이렇게 나열하면 하나의 문단이 된다. 근데 이 문단이 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물론 이 문단에 있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 사실이다. 하지만 이 나열이 빠뜨리는 게 있다. 이 사람 안에 있던 개인의 이야기. 그가 구미에서 태어난 건 1917년이다. 5남매 중 막내. 집이 넉넉하지 않았다. 형제들이 이미 집을 짊어지고 있었고 막내로서 자기 길을 찾아야 하는 위치였다. 사범학교를 나와 교사가 됐고 이 부분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몇 년 동안. 그러다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갔다. 일본 육사에도 들어갔다. 이게 나중에 평생 꼬리표가 되는 친일 이력의 실체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그게 그의 역사적 평가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건 맞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동시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는 완벽주의자였다. 보고서를 읽을 때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했고 수치가 맞지 않으면 보고한 사람을 불렀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차갑게 물어보는 스타일이었다. 이 숫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게 더 무서웠다고 당시 관료들이 회고한다. 화를 내면 거리를 두면 되는데 차분하게 파고드는 사람은 피할 방법이 없다. 이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닌데 청와대 서재에 책이 꽤 있었고 그가 실제로 읽었다는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역사서와 전기를 좋아했다. 나폴레옹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독재자들이 나폴레옹을 좋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주석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술을 마셨다. 적지 않게. 이건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낸 면모가 아니지만 주변 증언에서 꽤 일관되게 나오는 부분이다. 일과가 끝난 뒤, 직무에서 물러난 뒤, 가까운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일부 회고에는 남아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박정희가 공식 석상의 박정희와 어떻게 달라났는지. 유경수 이전에, 즉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가 밖에서 가진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솔직하게 가야 한다. 박정희가 혼외 관계를 가졌다는 건 당시에도 알만한 사람은 알았고 이후 여러 기록과 증언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이걸 도덕적으로 재단하는 게 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유경수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게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다. 알았다는 쪽이 맞는 것 같다.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기는 어렵다. 정보가 들어오는 경로가 여러 개 있었을 거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 직접적인 방식으로든 알게 됐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다는 쪽은 너무 단순하다. 폭발했다는 기록도 없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알면서도 그 결혼 안에 있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선택지가 없어서였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서였을 수도 있고 그게 그 시대 그 위치에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였을 수도 있다. 아마 이 중 여러 이유가 동시에 작용했을 거다. 확실한 건 그녀가 박정희와의 관계에서 그게 사회활동이었고 국민들과의 접점이었고 아이들이었다. 박정희의 아내라는 역할과 별개로 유경수라는 사람이 스스로 의미를 두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박정희에게 무엇이었느냐? 이게 핵심이다. 그가 유경수를 잃었을 때 잃은 게 단순히 아내가 아니었다.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잃었다. 적어도 가능성의 공간을 잃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각하로 대하고 모든 말이 조심스럽게 걸러지는 그 세계에서 그나마 다른 관계가 있었다면 그게 유경수였다. 물론 그 관계가 이상적이었다는 게 아니다. 앞서 말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복잡한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더 얽혀있기도 하다. 유경수가 죽은 뒤의 박정희는 측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게 갑자기 선해졌다거나 성격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더 다쳤다.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위험해졌다. 외부로 향하는 통로가 하나 막혔을 때 압력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그 이후 5년의 이야기다. 청와대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유경수가 살아있을 때는 딱 잘라 표현하면 집무실과 생활공간 사이에 어느 정도 구분이 있었다. 가족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그게 만드는 공기가 있었다. 그녀가 없어지고 나서 그 구분이 흐려졌다. 집무가 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더 잦아졌다. 집안에 집이 없어진 것 같은 상태. 이게 박근혜를 포함한 자녀들의 회고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온다. 박근혜는 당시 22살이었다. 어머니가 쓰러진 바로 그 나이에 어머니 역할을 대신 맡게 됐다. 퍼스트레이디의 공식 역할들을 딸이 이어받는 구조가 됐다. 이게 그녀의 선택이었는지 상황이 만든 것인지 둘 다이겠지만 어느 쪽이 더 컸는지는 그녀만 안다. 어쨌든 22살짜 그리고 박정희는 그 무게를 딸에게 지웠다. 의식적으로 지웠는지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는 그게 결과적으로 같다. 어머니를 잃은 22살 여자가 동시에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박근혜라는 인물을 이해할 때 빠질 수 없는 맥락이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다 따라가는 건 이 이야기의 범위 바깥이다. 그냥 그 무게가 있었다는 것만. 문세광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호원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그 과정에서 옆에 앉아있던 바른 참석자가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분의 이름은 장봉화, 합창단 단원이었다. 광복절 기념식 무대 공연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어떤 예감도 없이 그냥 그날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 이름이 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게 역사가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을 지나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문세광은 그해 10월 사형이 집행됐다. 재판부터 집행까지 2달이 채 안 됐다. 그 속도가 당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한일 외교는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범인이 제1교포였고 총기가 일본 경찰 것이었고 입국이 일본을 통해 이루어진 이상 일본 측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건 불가피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본 다나카 내각은 사과를 표명했다. 그게 어느 수준의 사과였는지, 충분했는지, 이게 나중에 한일 관계에서 오래 남는 문제가 됐다. 지금도 이 사건의 외교적 처리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외교 문제보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박정희 개인의 내부다. 아내의 국장이 치러졌다. 국민장이었다. 전국이 조의를 표했다. 이건 꾸며진 게 아니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당시 기록들이 있다. 유경수가 실제 행동을 통해 쌓아온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 감정이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사녀가 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와 울었다는 기록이 있고 박정희가 그 모든 국장 절차를 통과하는 동안 어떤 표정이었는지 사진이 남아있다. 사진을 보면 안다. 그게 어떤 표정인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진을 보는 게 더 정직하다. 무너지지 않은 표정이다. 무너질 것 같은 표정도 아니다. 그렇다고 무표정도 아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를 엄청난 힘으로 누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보는 사람이 각자 읽어야 한다. 국장이 끝나고 나서 그가 처음 혼자 남겨진 밤이 있었을 것이다. 공식 일정이 없는 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외부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경호원들이 문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 공간에서 거기서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뭘 느꼈는지 기록이 없다. 남긴 사람이 없다. 남길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는 다시 집무실로 갔다. 보고를 받았다. 결재를 했다. 나라를 운영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방향이, 속도가, 판단의 온도가. 유신체제는 1972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었다. 유경수가 죽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아메의 죽음이 유신을 만든 게 아니다. 그건 틀린 인과관계다. 하지만 아메의 죽음 이후 그 체제가 운영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건,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1979년 10월 26일로 이어지는 경로에 있다는 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외부에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선이 사라졌다는 것.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율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무섭다. 제동이 없어지는 거니까. 거울이 없어지는 거니까. 박정희에게 유경수가 그 거울이었는지 이건 그가 직접 말한 적이 없다. 말하지 않았다. 평생.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거의 하지 않았다. 사석에서도 꺼내는 일이 드물었다고 측근들은 전한다. 가끔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짧게 뭔가가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를 전하는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 말하지 않음이 이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이해하는데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서다. 사람은 말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은 걸 드러낸다. 특히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1979년 봄, 박정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 달라 보였다는 증언이 있다. 더 자주 피로해 보였다. 판단이 예전처럼 빠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예전엔 하지 않았을 걱정을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건강 문제였을 수도 있고 5년간 누적된 고립의 무게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두 가지가 서로를 악화시키고 있었을 수도 있다. 차지철이 있었다. 김재규가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점점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쌓였고 어디서 터졌는지는 10월 26일이 그 답이다. 하지만 그 사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979년 여름과 가을 동안의 박정희를 조금 더 봐야 한다. 그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저녁에 혼자 음악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트로트였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건 당시 그 세대 사람들에게 딱히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혼자 앉아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의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증언이 있다. 전에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했다. 나중에는 혼자였다. 이 이미지가 어쩐지 계속 머릿속에 남는다.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혼자 앉아서 트로트를 듣고 있는 그림. 그게 왜인지 그건 각자가 생각해봐야 한다. 10월 26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날 저녁의 온도를 먼저 말해야겠다. 가을이었다. 서울에 가을이 와 있었다.
10월 하순의 서울은 낮에는 아직 괜찮고 밤에는 확실히 차다. 그날 저녁 궁정동 안가의 실내는 난방이 돌아가고 있었을 거다. 밖과 안의 온도 차이, 그 차이가 만드는 어떤 밀폐된 느낌. 술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공간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다. 궁정동 안가라는 공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짧게 설명하면 청와대 인근의 비공식 만찬 공간이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자리들이 거기서 이루어졌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저녁, 비공식 접견, 그리고 그냥 마시는 자리. 박정희가 공식 직무 이후 시간을 보내는 방식 중 하나였다. 그날 자리에는 차지철이 있었다. 경호실장, 그리고 김재규가 있었다. 중앙정보부장.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리의 공기를 설명한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시점에 기능적으로 파탄 상태였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고 박정희 앞에서조차 긴장이 숨겨지지 않는 상태였다. 차지철이 그날 저녁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는 나중에 재판 기록에 남은 김재규의 진술,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어느 정도 재구성이 된다. 다만 그 발언들의 정확한 내용은 증언마다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핵심만 말하면 차지철이 당시 부마 항쟁에 대해 매우 강경한 진압 의견을 밀어붙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가 일어난 게 그 직전이었고 차지철이 그 방식을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부분의 진위는 기록마다 다르게 처리된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차지철이 강경론을 폈고 박정희가 그것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는 것, 그리고 김재규가 그것에 극도의 이질감을 느꼈다는 것, 이건 방향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김재규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자리를 떴다. 그리고 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가 먼저 쏜 건 차지철이었다. 그 다음 박정희를 쐈다. 박정희가 쓰러졌다. 경호원들이 반응했다. 혼란이 터졌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18년이 끝났다. 이 사건의 정치적 분석, 김재규의 동기에 대한 여러 해석, 배후 논란, 이것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다뤄졌다. 김재규 자신은 재판에서 자신이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게 진심이었는지, 그게 유일한 동기였는지, 역사학 지금 이 이야기가 집중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다. 박정희가 쓰러진 그 순간, 거기 유경수가 없었다는 것.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당연히 없지. 5년 전에 죽었는데. 맞다. 근데 생각해보자. 5.16 이전에 1950년대 그 군인이 어딘가에서 다쳤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쿠데타를 일으킨 새벽에 그 사람의 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권력의 정점에 올라간 뒤에도 청와대 안에서 그 사람의 민낯을 가장 많이 봤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다 죽었다. 5년 전에.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가 총에 맞고 쓰러진 그 순간에 그를 알던 사람 중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알았던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방에 없었다. 그리고 박정희도 아내가 총에 맞는 걸 목격했었다. 이 대칭이 우연이지만 너무 무겁다. 1974년 8월 15일, 그는 무대 위에 서서 아내가 쓰러지는 걸 봤다. 그리고 기념사를 마쳤다. 무너지지 않았다. 섰다. 5년 뒤, 1979년 10월 26일, 그가 쓰러졌다. 이번엔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서 있어줄 사람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박정희를 비극적 영웅으로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겠다. 그는 독재자였다. 실제로 사람들을 가뒀고 고문이 이루어졌고
반대 목소리들이 짓눌렸다. 그 사실들이 그의 개인적 비극에 의해 희석되거나 상쇄되지 않는다. 역사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들고 있어야 한다. 한쪽을 내려놓으면 거짓말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것들을, 그게 어떤 것이었든 그냥 지나치면 그것도 다른 방식의 거짓말이 된다. 복잡한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역사에 대한 정직하지 않음이다. 그러면 평생 말하지 못한 것이 뭐였냐?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질문이다. 제목에 있는 질문. 그리고 이걸 답하려면 사실 그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게 답이다. 말하지 않은 것들의 목록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추론은 할 수 있다. 단서들이 있다. 첫 번째 단서는 유경수 기일이다.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이면서 동시에 아내가 총을 맞은 날이기도 한 그날, 박정희가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다. 공식 기념식은 있었다. 국가 행사니까 그가 없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하루가 그에게 어떤 날이었는지, 두 가지가 겹치는 날이 된 이유로 는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전한다. 그 불편함이 어디서 나온 건지, 자기들이 느낀 것인지, 그에게서 온 것인지는 아마 구분이 안 됐을 거다. 두 번째 단서는 사진이다. 청와대 집무실에 유경수의 사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의 세부 묘사는 출처마다 다르지만 사진을 치우지 않았다는 것.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다. 그 사진이 거기 있다는 걸 매일 아는 채로 진물을 본다는 것이 어떤 감각인지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 세 번째 단서는 침묵 자체다. 아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 연설에서, 인터뷰에서, 공식 발언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감정이 너무 커서 꺼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전반적인 기질을 생각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말로 하지 않는 사람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다. 그가 말하지 못한 것들 중에 아마 가장 무거운 건 이거였을 것 같다. 미안함. 이걸 설명하려면 맥락이 필요하다. 유경수가 광복절 행사에서 총을 맞은 건 박정희가 표적이었던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던 건 그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 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연쇄의 시작점에 그가 있다. 감정적으로 이 논리를 따라가는 게 어떤 것인지, 누군가를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잃어봤다면 알 거다. 그게 의도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내 선택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거기 없었을 거라는 것.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자지 않는다. 아무도 그 생각을 대신 가져가 줄 수 없다. 박정희가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없다. 하지만 안 했을 것 같지가 않다. 그 사람이 숫자 하나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행동의 결과를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군인이었으니까. 자기 결정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직업이 군인이다. 그 미안함을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 말하면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구조 자체가 그 사람에게 없었을 수도 있다. 둘 다였을 것 같다. 그래서 5년 동안 그게 안에 있었다. 정치가 강경해졌다. 사람들이 더 많이 잡혀갔다. 긴급조치들이 이어졌다. 이걸 단순히 아내를 잃은 슬픔이 폭정으로 바뀌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그 폭정의 피해자들에게 신뢰가 된다. 그 사람들이 당한 것을 박정희의 개인적 상실로 희석시키는 건 안 된다. 하지만 사람이 외부 제동 없이 권력을 행사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건 박정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 일반의 이야기다. 자신을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 그것도 두려움 없이 보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건 인간 일반에 대한 관찰이다. 유경수가 그 역할을 완전히 했느냐? 그것도 알 수 없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도 유신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있었다는 건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된다. 이 이야기의 가장 이상한 부분은 따로 있다. 유경수가 총에 맞은 그 아침, 그녀가 청중석을 향해 한 번 시선을 돌렸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 시선이 2층까지 닿았는지, 거기 앉아있는 젊은 남자를 본 건지, 물론 아니다. 극장 2층의 특정 좌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무대에서 구분해서 보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미지다. 그녀가 그쪽을 봤다. 그리고 총이 나왔다. 그 순서가 그렇다. 목격자의 시선과 총구가 같은 방향에서 왔다는 것. 이게 역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우연의 일치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은 우연의 일치 안에서 울린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것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얼굴, 제목에 있는 그 얼굴. 유경수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는지는 진짜로 알 수 없다. 총을 맞기 직전까지 어느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 그 시선이 어디 닿았는지. 무대 위에 앉은 채로 청중석 어딘가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연단의 남편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앞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게 박정희 얼굴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게 낭만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것. 서로를 보면서. 복잡하고 불완전하고 말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한 20년의 끝에서 그래도 서로를 보면서. 하지만 모른다. 진짜로 모른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 순간 연단 뒤에 있었다. 아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를 그는 보지 못했을 거다. 총소리가 나고 몸을 숙이고 경호원들이 움직이고 혼란 속에서 그가 본 건 무대 위에 쓰러진 여자였다. 그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서 5년 동안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그게 잠들기 전에 나타났는지, 공식 석상에서 갑자기 떠올랐는지, 아니면 완전히 눌러서 안 보이는 곳에 묻어두었는지, 이것도 모른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한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이야기가 진짜인 이유이기도 하다. 다 아는 척하면 가짜가 된다.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속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실제로 역사를 대하는 방식이다. 공정동 만가에서 총성이 났다. 경호원들이 달려왔다. 박정희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송이 이루어졌다. 수술이 시도됐다. 그리고 사망이 확인됐다. 공식 사망 시각이 기록됐다. 그 시각이 역사 기록에 남았다. 그 순간 세상에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 순간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5년 전에 먼저 간 사람. 그리고 그 5년 동안 그가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은 말이 있었다. 그게 뭐였는지는 이제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안다. 그날 밤 국립극장 무대 위에서 총소리가 나기 몇 초 전에 그녀가 청중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뭔가를 봤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봤든 누군가를 봤든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홀을 한번 훑었든
그 시선이 있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궁정동의 그 밤으로 돌아가자. 총성 이후 경호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다.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김재규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전화가 걸리기 시작한다. 누군가 수화기를 들고 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지 차분한지,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내용을 듣고 어떤 표정이 됐는지,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 밤에 22살이었다가 이제 27이 된 박근혜가 그 소식을 듣는다. 어머니를 잃고 5년이 됐다. 그 5년 동안 어머니 자리를 대신하면서 버텼다. 그리고 이제